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3번째 시즌의 6번째 강의 Open Your Eyes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질랜드에서 한 귀부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일부러 저희 의원을 찾아오신 거죠. 어디 불편해서 오신 건 아니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한국에 오실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또 강의를 참 열심히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저희 의원까지 내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올리면서도 말이에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곤 합니다. 그런데 또 댓글로 또 이렇게 일부러 찾아주셔서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저 기쁠 뿐이죠. 들어주시는 것만도 감사드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또 제 자랑이 되고 말았네요. 근데 제 자랑을 시작하지 않으면은 이게 또 강의가 시작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또 제 강의가 도움이 됐다는 그런 또 제 자랑을 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화 제목이 바로 Open Your Eyes입니다. 이게 스페인 영화죠. 1999년도에 그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25살에 만들었어요. 천재 아닙니까? 난 이 천재들이 부러워요.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는지. 이 영화는 내용이 좋아서 헐리우드에서 그 이야기를 사갔죠. 그래서 바닐라 스카이라는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 제목을 바꿔서. 거기에 이제 톰 크루즈가 주연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영화를 보는 맛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죠. 오픈 유어 아이즈에 나왔던 페넬로페 크루즈가 바닐라 스카이에서도 동시에 또 출연하죠. 여주인공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톰 크루즈, 페넬로페 크루즈, 이 크루즈 남매가 나왔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영화죠. 이 영화는 처음에 세자르라는 아주 잘생기고 돈이 많은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 친구는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파티에 가게 됐는데 친구의 애인인 소피아, 즉 페넬로페 크루즈죠. 소피아를 보게 되고 친구의 애인이고 나발이고 여기 뭐 상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뭐 개판이죠. 친구의 애인을 가로채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녀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에는 또 나쁜 일, 마가 끼게 되죠. 호사다마라고 해서 이 세자르를 좋아했던, 세자르와 또 연인 관계였던 한 여자, 그 여자 이제 누리아인데요. 누리아라는 여자가 톰 크루즈가 그 여자의 집에서 나오는 걸 보고 기다렸다가 자기가 차에 태워다 준다 그래요. 그래서 톰 크루즈는 뭐 옛날 애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차에 타죠. 그런데 웬걸 이 여자가 그냥 속도를 내면서 무작정 질주를 합니다. 이 세자르는 너무 놀라죠. 그래서 차를 멈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끝까지 달리게 되고 결국은 큰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죠. 세자르는 재산은 있지만 그의 얼굴은 흉측할 정도로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자르는 그 망가진 얼굴로 자신이 사랑했던 소피아를 찾아가지만 소피아에게 냉대를 당하게 되죠. 그는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 누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들리게 되죠. 자신의 얼굴을
100% 복구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 그는 완전히 원래의 얼굴로 돌아가게 되죠. 드디어 이제 세자르가 다시 행복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소피아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 사람이 악몽을 꾸게 되죠. 소피아와 같이 있던 순간에 소피아가 바로 자신을 사고로 몰아넣었던 누리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막 현실과 환상이 뒤죽박죽 되게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포일러죠. 하지만 영화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 전체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얘기를 끌어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사실은 세자르는 흉측한 얼굴을 한 상태로 자살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기 직전에 인터넷으로 생명연장 프로젝트를 신청했던 거죠. 그가 죽자마자 그는 냉동고에 보관하게 되고 먼 훗날 의학이 발달했을 때 다시 소생한다는 그런 프로젝트에 사실은 사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몸이 회복됐던 건 아니었고요. 실제로는 뇌만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이 뇌만 살아난 사람에게 그가 원하던 그의 꿈만을 뇌에 이식해 주게 되고 그는 뇌에서 환상을 사실은 봤던 거죠. 그가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은 다 자기가 꿨던 꿈이었던 겁니다. 그 회사는 그 고객이 원하는 꿈대로 현실을 이루어지게 만들었고 그 뇌만 살아있던 세자르는 사실은 뇌만 살아있었던 것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서 자신의 원래 꿈인 기형된 얼굴을 복원하고 소피아를 만나게 됐다는 그런 꿈을 꿨던 겁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자,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장자의 호전몽이 생각나죠. 나비가 나의 꿈을 꾸는 건지 내가 나비의 꿈을 꾸는 건지 어떤 게 현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모두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영화 주인공 세자르처럼 현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고 판단하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불행한 거죠. 우리는 각자의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현실이랑 동떨어져서 말입니다. 세자르처럼 현실은 이미 없는 상태에서 뇌만 살아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저 자신이 꾸고 싶은 꿈, 자신이 그리고 싶은 이상향만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그건 꿈이죠.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망하고 현실과 닿지 않으니까 우리는 꿈속에서 지어놨던 모든 것들은 모래성처럼 어느 날인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각자 꾸는 꿈들은 우리가 지내왔던 어린 시절의 영향, 부모님의 양육 태도, 사회가 가르쳐준 방식들, 그리고 자신의 성격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조합돼서 우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그리고 그 꿈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뭐예요? 헛된 것들. 그런 것들을 쫓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그 꿈속에서도 항상 조급하고 갈급하고 모자라고 불안하고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사회가 심어놓은 잘못된 꿈들, 성공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건강하면 무조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의 꿈들을 쫓다 보면은 우리는 저 멀리 무지개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탐진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 글자가 사실 모든 걸 설명합니다. 탐, 금방 아시겠죠? 탐욕을 말하죠. 진은 화남, 분노 이런 것을 말합니다.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는 분노가 따라오죠. 탐진까지 해석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분노하고, 즉 우리가 꾸는 꿈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 자신, 그리고 이런 탐욕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치라고 부르죠. 어리석음이랍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것, 바보란 뜻이죠. 한마디로 우리 모두 어떤 면에서는 바보죠. 제가 어릴 때 TV를 보면은 이제 고전 드라마 같은 걸 하거나 전설의 고향 같은 걸 보면은 그 스님들이 동네 지나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이 싸우는 것 보고 마을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는 걸 보면서 항상 똑같은 대사 나오죠. 어떤 대사입니까? 아휴, 저 불쌍한 중생들 하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지나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니 도대체 뭐가 불쌍하다는 거야. 네가 더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스님이 혀를 차고 지나갔던, 끌끌 차고 지나갔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꿈속에서 진리와 동떨어져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것 하나에도 매달려서 거기에 집착하고 탐욕을 부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남의 재산을 빼앗고 남을 괴롭히고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저는 탐진치에서 탐은 탐욕을 말하죠. 지나친 욕심. 우리가 욕심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려고 하고 자식들도 또 잘 되길 바라죠. 이런 거는 난 정상적인 삶의 방식, 또 정상적인 생각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리고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매달리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욕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또 인생을 이끌어가는 또 원동력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지위에 높은 지위도 오르려고 하고 또 더 많은 타이틀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매달리게 되고 그것에 집착을 보이게 되면은 그 과정 자체가 지옥이 되고 마는 것이죠.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은 조금만 안 돼도 의기소침해지고 조금만 실패해도 화가 나고 속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는 우리가 탐욕을 경계하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수단에 너무 집착하고 그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남들이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고 그 목적은 집착이 돼버리고 그 집착은 또 항상 우리에게 모자라다는 느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슬프고 원망스럽고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돈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이 적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타이틀이 높은 사람도 타이틀이 낮은 사람도 이 세간에서 말하는 이런 개념들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불행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갈급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작년에 커다란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수백억의 재산을 아버님께 물려받았죠. 그 건물 중에 하나를, 건물을 몇 개를 이제 유산을 받았는데, 이제 건물주가 바뀌게 되었죠. 그 건물주는, 새로운 건물주는 그 수백억의 재산도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에게 원래 없는 그런 돈들을 부담시키고 몇만 원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세입자들은 또 불만이 많죠. 하지만 자기가 수백억을 받았지만 그것도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돈 몇만 원에 돈 1, 20만 원을 더 받는 데서 만족감을 느끼고, 하지만 저는 그분의 얼굴에서 행복한 표정을 짓지 못했어요. 다크서클이 내려와서 거의 목적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항상 표정은 어두워 있고 항상 초조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저 같은 말이에요. 그 정도 유산을 물려받았으면, 물론 저는 노는 걸 좋아해서 그렇긴 하지만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냥 새 나오는 것 중에 일부는 이거는 아버님이 물려주신 거니까 내가 노력해서 된 돈이 아니니까 사회에 좀 환원도 하고, 저는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원래 임대업자들 모든 사람들이 꾸는 꿈이 임대업자 아니에요? 하는 일 없어요. 그냥 그 관리인한테 맡기고 월세 잘 들어왔나 보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뭐 하자가 생기면 그건 꼭 관리인들이 다 알았으니까 사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 이렇게 보면은 매일매일 나와 있어요. 매일매일 나와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관여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을까, 그것만 궁리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1일 2사를 떠날 것 같아요. 오늘 가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오늘 가면 또 다른 경험을 생기게 되고, 사진도 찍고, 또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그저 편안한 의자 펴놓고 노을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면 인생 정말 길게 살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은 인생이 단조롭기 때문에 인생이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 들어요. 하루는 길지만 일주일은 되게 빠르잖아요. 뭐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재산을 다 쓰고 죽지도 못할 텐데, 그래봤자 자식들은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어쩌면은 본인이 유산 싸움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얻었듯이, 또 자식들도 또 유산 싸움으로 그 귀한 자녀들이 서로 간의 반목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강의를 하면서 정말 들어야 될 분은 하나도 안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준비가 된 분들만 그래도 이거 그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이라고 개뻥치고 있지만, 사실 40분 50분씩 강의하지 않습니까? 40분 50분 어떻게 들어요? 요즘처럼 호흡이 짧은 시대에. 근데 이걸 듣고 있다는 것은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은 사실 이거 듣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기가 믿는 대로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꼭 들어야 될 분들은 이 강의를 안 들어요. 그리고 강의를 듣는다 해도 뭔 헛소리냐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우리가 모두 다 탐진치에서 어리석다는 것을 합죠.
사실 우리가 몇만 원, 몇천 원에 벌벌 떨면서 자신이 내야 할 돈을 남에게 전가시키거나 남에게서 착취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행복한가요? 항상 갈급할 뿐입니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더 벌고 싶을 뿐이니까요. 그분을 보면은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갈급하게 살고 저 재산을 물려받은 거는 어떻게 보면 저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주 좀 받고 싶었습니다. 자, 또 한 장 빼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힘든 것은 탐진치뿐 아니라 우리가 꾸는 꿈 중에 하나가 바로 분별심이죠.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판단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저 존재할 뿐이죠.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우리가 나쁘다고 하게 되면 나도 분노하게 돼요. 그냥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몰라서 나에게서 나를 괴롭히고 몰라서 나를 미워하고 몰라서 내 앞에 차를 끼어들고 그러는 겁니다. 알면 그러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심지어 자연의 이치마저도 불평불만이 많죠.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저 그 순서대로 올 뿐이고 자연의 이법대로 찾아올 뿐인데 거기에 우리는 분별심을 가지게 되죠. 여름은 너무 더워 죽겠어. 겨울은 추워 죽겠어. 아우 짜증나. 아니 그런데 짜증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냥 여름은 원래 더운 거예요. 겨울은 또 원래 추운 거고요. 그러면 1년에 여름, 겨울 다 빼시면은 남는 건 봄, 가을인데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될까요? 4개월도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거기서 또 봄 또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때문에 또 미세먼지 때문에 봄은 또 싫어요. 그럼 남는 건 가을이거든요. 가을 기껏해야 길게 잡아야 2달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달만 행복한 거죠. 나머지 10달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인생을 50년 살아봤자 그러면은 뭐 얼마 되나요? 인생 행복한 때가 별로 없죠. 그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니까는 그것이 나쁘다고 여기는 거죠. 더우면 더운 대로 더운가 보다. 여름이니 덥지. 겨울에는 추우면 추운 대로 또 추운가 보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나 여름도 살만해요, 사실. 아니, 우리 에어컨 달던 때가 뭐 얼마나 됐다고 그래요. 또 겨울에는 우리 예전에 입던 옷들 정말 추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뭐 오리털 파카에다가 그리고 다들 자가 운전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이렇게 타다 보면은 뭐 잠깐 뭐 기다리는 것 정도지 내리면 또 금방이에요. 금방 또 사무실로 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위에 노출되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놀러 가서 또 춥다 그러는데 그거에 지가 좋아서 놀러 가는 거지 뭐 누가 가라고 그래서 갑니까? 추위를 또 즐기지요. 사실 그런 분들은. 또한 생로병사를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늙는 것 그리고 병드는 것인데 그거 몸이 있으니까 늙고 병드는 거죠. 몸이 없어 봐요. 유령이 병들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귀신이 뭐 위암으로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몸이 있으니까 우리는 몸도 아픈 겁니다. 또 몸도 늙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늙음도 병듦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늙는 것도 나쁘다. 병드는 것도 나쁘다. 이렇게 분별심을 지으니까
우리 다 늙어요. 늙는데 거기다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주름살 느는 것 때문에 성질나고 또 몸이 쇠약해지고 관절염도 오고 허리도 아파지고 이런 퇴행성 질환들 오니까 짜증을 막 부립니다. 왜 이렇게 내가 아픈지 모르겠다. 아픈 거예요. 늙으면은. 이제 제가 상담할 때 보면 오셔서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여기저기 아파 죽겠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이 드시면 원래 아파요. 저도 이렇게 뭐 목 디스크도 있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저 고지혈증도 있어서 고지혈증 약을 먹어요. 저희 집안에 이제 가족력이 있거든요. 고지혈증. 그럼 이제 의사가 아프다 그러니까 많이 안심하시고 갑니다. 의사도 사람인데 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런 분별심을 가지는 것, 이것도 또한 꿈입니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선글라스를 이렇게 색안경을 끼지 않고 인생을 바라다 본다면은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 색안경을 끼면서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놈은 좋은 놈, 이놈은 나쁜 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항상 화가 나 있고 분노감에 치밀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에서 분별심만 없다 하더라도 꿈에서 벗어날 수 있고 꿈에서 깰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세자르가 얼굴은 기형으로 남았고 사랑하는 여자는 자신을 차버렸습니다. 받아들였어야죠.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았다면 어쩌면은 그동안 여자들 꼬시느라고 바빴고 또 자기 재산 자랑하느라고 바빴고 또 그런데 어때요? 공허하니까 계속 여자를 갈아치우고 뭘 사도 항상 부족하고 그랬던 들뜬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어떤 게 진정한 행복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처럼 Open your eyes,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현실이 힘들어도 지금 병이 있어도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워도 현실을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그런 말씀뿐이 맨날 똑같은 말뿐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진리니까요. 이건 수동적인 인생관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게. 아주 용기 있게 인생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대부분 수동적으로 현실에 도피하려고 하고 꿈속에서 머물려고 하는 게 도리어 수동적이고 비겁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자꾸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현실을 가리고 있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한시. 한시가 참 이게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를 엮은 책을 제가 사본 적도 있는데요. 그 조선시대 경상도 흥해사람 농수 최천익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1772년에 나서 1779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그랬겠죠. 왜 이렇게 병이 낫질 않을까?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큰 질병 끝에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시를 지었습니다. 한시의 제목은 병석에 나를 위로한다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눈을 뜬 거죠. 이제 받아들이자 이런 힘든 상황을. 그래서 한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병으로 신음한 지 오래라 몸은 야위였어도 앞으로 마음에는 살이 찌도록 해보려 하네. 문을 닫고 편안히 책을 볼 수 있어 절로 기쁘고 세상을 멀리하고 남들을 보지 않아도 괜찮더군. 중년의 사업을 새로 경영하는 것은 말짱 허망한 일.
딴 길 찾아 마구 내닫다가 늦게야 돌아섰네. 이제부터 심신을 다시 추스리고 가려 하니 가까운 것 공부하는 것이